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밤사이 뉴욕장은 고용 데이터를 소화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옅어졌고요. 그 영향 속에 3대 지수가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낙폭은 그리 크지 않았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오히려 급등을 보였죠. 그 가운데 마이크론의 폭등이 눈에 띄었습니다. 마이크론의 상승, 어찌 보면 반도체 진영에 힘이 돼주는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 으나 CFO의 발언은 HBM4를 이미 생산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전달이 됐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게 우호적으로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경쟁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충격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같이 이런 내용들을 국내장이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각 시나리오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밤사이 전해진 소식이 많은데요. 뉴욕장의 분위기 확인해 보시죠. 뉴욕 증시 지수만 놓고 보면 참 재미없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마이크론이 급등하는 등 기대 요인들도 살아있었거든요. 자세하게 하나씩 보시죠. 일단 다우는 4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4최가 수준에서 살짝 후퇴를 했습니다. 나스닥과 S&P 전일과 거의 변화가 없는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고 있죠. 일단 가장 긴장감을 갖고 주시하던 뉴스는 1월 고용보고서 결과였습니다. 헤드라인 넘버 보시면 고용이 무려 13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예상치 7만 명을 아주 크게 웃돌았고요. 실업률도 4.4%가 예상됐는데 실제로는 조금 더 낮게 잘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 후퇴되는 측면이 있죠. 3월 인하에 대한 베팅이 전날 20%대에서 간밤 7%대로 하락이 되자 국채 금리가 전 구간에 걸쳐서 상승세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웰스파고 측에서는 연준이 3월 FOMC에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6월에 인하할 가능성 또한 낮아졌다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용보고서 결과가 워낙 중요했으니까 세부 수치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62.5%로 전월 대비 개선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실업률이 하락했다라는 데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노동시장에 일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실업률이 빠졌다는 것은 새로 노동시장에 유입된 사람들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직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진 가운데에서 실업률이 똑같이 낮아진 거라면 그것은 착시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는 면에서 이번 고용보고서는 고용시장의 양적 개선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을 보더라도 3.7% 전년 동기 대비 상승을 나타내면서 예상에 부합하는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국채 금리는 단기물 중심으로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는 양상이었습니다. 2년물 금리가 7.7bp 상승하면서 3.53%대를 가리키고 있죠. 베어 플래트닝이 나타나는 간밤이었습니다. 이제 아이비들의 의견을 조금 보도록 할 텐데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연준이 기대 이상의 경제 성과를 염두하면서 이제부터는 포커스를 물가 쪽으로 조금 더 가져가게 될 것이다. 올해 2차례 추가 인하를 할 여지는 물론 있지만 금요일에 만약에 CPI가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높게 나온다면 결국 균형은 매파로 기울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극단적인 시각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6월까지 실업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더 하락한다면 올해 금리 인하는 아예 없을 수도 있다는 시각. BNP 파리바의 경우에는 이제 베이스 케이스 시나리오를 2027년까지 금리 인하가 전혀 없을 가능성까지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보다 관건은 이제 고용시장이 괜찮다라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물가가 중요하겠죠. 금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물가가 잘 잡히고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1월 CPI 현지 시간 13일 금요일 오전 8시 30분에 발표가 됩니다.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 금요일 밤 10시 30분에 이 수치를 확인하게 될 텐데 3월 통화정책의 결정을 가늠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마이크론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울프 리서치의 애널리스트 팀과 컨퍼런스 콜을 가졌고요. 최근 불거지고 있던 HBM4 부진설을 직접적으로 이 CFO가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핵심 포인트들을 정리해 왔는데요. 일단 HBM4 고볼륨 양산에 들어갔고 고객 출하도 시작했다. HBM4 수율 계획대로 진행 중이고 또 11GB/s 이상의 속도를 제공하며 제품의 신뢰성, 자신감이 있다. 강력한 수요, 지금 수요가 공급을 압도적으로 초과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2026년까지 HBM 물량이 완판됐다는 점도 재확인을 했습니다. 신규 낸드팹 역시도 28년도 하반기 첫 웨이퍼 아웃을 목표로 해서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전체적으로 최근 불거지고 있던 우려 요인들을 해소시켜주는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목표 주가를 기존 350에서 450달러까지 대폭 파격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반도체 공급 부족이 이제는 특정 제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최종 시장으로 확산되고 있다라고 강조를 하면서요. 가격 결정권은 철저히 공급자에게 넘어간 시장이 됐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이크론을 봤을 때 수익성 개선과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동시에 상승하고 있는 더블 확장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9.9% 급등을 했고요. 샌디스크와 웬스턴 디지털 등과 같은 메모리 업체들의 동반 강세까지도 나타나는 하루였습니다. 다만 우리 시장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부담이 될까 아니면 가치 호재로 받아들여 갈까 궁금해지는 시점이죠. 마이크론은 어찌됐든 삼전 그리고 닉스의 경쟁사 포지션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뉴스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밤 미국 안에서는 MSCI 한국 ETF인 EWY가 4.9% 오르고 또 한국 3배 레버리지 ETF인 코오루가 14%대 뛰어오르면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다는 점 체크를 해드립니다. 그 밖의 종목들의 분위기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의 훈풍 효과 그리고 TSMC의 실적 효과를 하루 늦게 받아가듯이 반도체 기업들과 반도체 장비주들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진행이 됐던 하루였습니다. 그 밖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석탄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력이 부족하니까 대체 에너지원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석탄을 사용하자 이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미국 안에서 대표적인 석탄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연출했거든요. 리소스 파트너스라고 하는 기업이 4%대의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감이 지금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국제 유가의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에너지 업종이 2.5%대의 플러스로 11개 업종 가운데 오늘 가장 강했다는 점도 체크가 가능하겠고요.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두드러지는 움직임들을 보시면 엘버말과 시스코 그리고 모바일 광고 기업인 앱러빈까지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아쉽게 하락세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는 점까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표정 어떻게 진행이 될지 민영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밤사이 미국장의 분위기를 살펴보니 오늘도 개별 종목 플레이 성격이 더 짙은 장이 될지 궁금해집니다. 최근의 분위기가 그렇죠. 명절을 앞둔 그리고 단기 상승에 대한 여러 가지 경계감 때문에 반도체 외 진영의 순환매, 그 순환매 내에서도 개별 종목 플레이가 훨씬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수 탄력은 둔화되긴 했으나 그래도 그렇게 가파르게 올라왔음에도 강한 조정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도 그럴 것이 어제 일본의 자민당 승리 이슈 이후 일본 내에서 정책 기대감에 아시아권 일본의 분위기 괜찮았고요. 중국의 물가 대표가 부진했는데 오히려 정책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또 중국 전인대 일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경제부 총리는 환율 안정의 의지를 드러내면서 어제 지수로 봤을 때 코스피
나쁘지 않았습니다. 환율은 떨어졌고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또 유입이 됐죠. 지난주 매도 보였을 때 약간 걱정스러웠었는데 일단은 매수 전환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발표되고 있는 2월 초반의 수출 데이터도 좋았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반도체가 살짝 쉬었을지언정 대형주의 순환매는 이어졌습니다. 코스피 1% 상승이었고요. 코스닥은 약보합권으로 거래 마쳤는데요. 소부장 쪽에서 차익 실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이프릴 바이오 등의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바이오가 강세를 기록했고요. 알테오젠 등도 일단은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금융위에서는 코스닥 부실기업 퇴출을 강화하겠다. 코스닥에 대한 제도나 혁신적인 움직임의 변화 포인트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위기가 어땠는지 좀 볼까요? 반도체는 확실히 좀 변동을 나타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어제 하락하며 시작을 했었죠. 그런데 낙폭을 일단 두 종목 모두 줄였고요. 삼성전자는 상승 전환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1.2% 오르면서 마무리가 됐죠. SK하이닉스도 낙폭은 줄였습니다만 상승으로 돌리지는 못했고요. 2% 정도 하락이었는데요. 어제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하이닉스 쪽에는 좀 매도세를 강화했다라는 점에서 이런 수급적 부담이 느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제 CLSA 측에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 좀 차익 실현을 할 필요가 있다. 조정 이후 재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다만 주류 IB로 볼 수는 없고요. 골드만삭스에서는 한국의 매몰이 사이클 지금 최강자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라면서 긍정의 보고서도 또 같이 업데이트가 된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유럽 쪽에 8나노 파운드리 수주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선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원전 쪽이요. 한미협력의 1호가 원전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데다가 원전 해체 키워드가 어제 등장하기도 했고요. 러우 전쟁 이슈가 있을 때 원전 해체 재건의 키워드도 살짝 있었죠. 어제 이 시간에 유럽 쪽의 원전 모멘텀이 좀 강화되고 있다라며 서브 섹터로 원전을 짚었던 바가 있었는데요. 원전주가 비교적 시장 대비는 선전했어요. 다만 전체적인 톤으로 봤을 때 섹터 내에서도 개별 종목 플레이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요. 우리 기술이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이 종목과 다른 기업들의 온도차는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기술 상한가, 오르비텍 14%, 보성파워텍 등도 올랐으나 윗꼬리가 조금은 달렸죠. 자, 이런 업종별 무언가를 관통하는 흐름보다는 개별 종목 플레이가 더 짙었던 하루였었던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현대차, LG전자, 셀트리온, 이마트, BGF 리테일, 그리고 어제 저희 에보뮤니스로 다뤄봤던 에이프릴 바이오는 출발과 동시에 상한가 진입이 됐고 상한가가 풀리지 않은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더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치가 높은 상황인데요. 어떨지 좀 봐야 되겠고요. HD 현대엘렉트릭도요. HD 현대엘렉트릭 이제 변압기 3사 실적들이 다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6% 정도의 오름세, 어느덧 100만 원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도 변압기 관련한 모멘텀 브리핑을 굉장히 자세하게 할 때만 해도 이 종목이 한 7만 원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이제 어느덧 100만 원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효성중공업이 17만 원 정도였었는데 200만 원이 넘어 있는 상황이죠. 정말 대단한 변압기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자, 분위기는 확실하게 개별 종목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요. 개별 종목들 내에서 관통할 키워드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소외돼 있던 개별 종목들의 반등이 좀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그 가운데 로봇의 재부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소외라기보다는 잠시 쉬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현대차. 어제 50만 원을 회복하는가 여부가 꽤 중요해 보였었는데 잘 회복을 했고요. 자, 보스턴 다이내믹스 스팟. 그 로봇캐죠. 이 스팟이 영국 원전 해체 작업에 투입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 번 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쓰임을 볼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존 CEO 로버트 플레이터가 2월 27일 이제 임기가 끝나서 퇴임을 하게 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하드웨어 시대를 잘 기반을 닦았던 CEO가 이제 교체되면서 대량 양산, 소프트웨어 혹은
외부 협력과 최적화된 CEO로 순차적으로 자리를 잡아갈 것이다. 이런 기대가 나왔고요. 그 과정에는 구글이나 엔비디아의 협력에 대한 이슈가 아마 포인트 요소일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어제 현대차 잘 숨 고르고 나서 올라와서 6% 상승 마감을 보였죠. 로봇의 키워드 혹은 자율주행의 키워드 등으로 봤을 때 기아,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등을 같이 살펴볼 수 있겠죠.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한 지분이라던가 아니면 로봇 관련한 시스템 기술이라던가요. 자, 그리고 LG전자, 어제 LG전자 주주분들 이게 무슨 일이야 하셨을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급등이 나왔습니다. 23% 정도 오름세. 요즘에 시장이 소외된 대형주를 한 번씩 이렇게 끌고 가는 모습이 나오죠. 피지컬 AI, 로보틱스, 이 신성장 사업을 확대한다라는 사업적 전략에 좀 초점이 맞춰졌고요. 그러면서 대신증권에서는 로봇의 LG전자가 예전부터 꽤나 많이 빠르게 지분 투자를 했던 것들이 결국 경쟁력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봇 지분 투자하면 떠오르는 거 로보스타, 로보티즈, 그리고 베어로보틱스 등등이 있겠죠. 그래서 LG전자에 대한 목표가를 16만 원을 제시한 바가 있는데요. 어제 단숨에 급등해서 13만 원에 벌써 육박하고 있는 흐름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LG그룹의 AI 모델 관련한 얘기로 들여다볼 수 있는 건 LG CNS, 어제 LG전자가니까 함께 가는 모습이 있었고요. 최근에 LG전자가 지분 투자한 걸로 이슈가 되는 게 바로 아크릴인데요. 지분 투자했던 쪽에서 어제 다들 반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크릴도 28% 상승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참 대응은 어려울 것 같은 차트인데 어찌됐건 이슈가 있어서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다른 로봇의 키워드로 어제 주가 급등이 있었던 건 삼영과 뉴인텍입니다. 로봇 시대 본격화, 필수 부품인 커패시터라는 언론 보도에 에서 커패시터라는 단어에 시장이 조금 초점을 맞췄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패시터 필름 쪽에 삼영, 커패시터를 제조하는 뉴인텍도 주가 급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커패시터라는 게 딱히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저희 시간에 많이 얘기했었던 MLCC도 커패시터의 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삼영이나 뉴인텍 개별 종목들도 있겠지만 커패시터의 한 종류인 MLCC 이런 것들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기, 삼화콘덴서 등등이 되겠습니다만 어제장에서 삼성전기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있기는 했습니다. 1%대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네요. 자, 이렇게 개별 특징주 내에서 어제 로봇의 온기가 조금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외로 본다면 거의 실적에 기반한 내용들이 많았었죠. 로켓 헬스케어, 쌈지엔터, BGF 리테일, 이마트, 인텔리안테크, 웨이비스, 휴젤 등의 종목들이 실적에 반응하며 시원하게 주가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 외로는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저희 살펴봤던 에보뮤니스로 상한가, DS투자에서는 목표가 10만 원, 김진만 의원은 진작에 지난해부터 7만 원, 그리고 2차 목표가 10만 원 얘기를 했는데 7만 원 1차 목표가는 다 와가네요. 일단 오늘장 아마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기대치는 갖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요. 그러고 보니 김진만 의원이 코스피에서 셀트리온, 코스닥에서는 에이프릴 바이오 이렇게 보자 했었는데 김태성 이제 본부장도 셀트리온을 얘기했었고 저희 출연자들의 셀트리온에 대한 기대치가 꽤 있었네요. 5%의 상승을 어제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야곰야곰 정말 강한 건 한미약품인 것 같아요. 호실적, 표적항암제를 공략한 내성 극복의 신약 개발을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도대체 몇 거래일 연속해서 올라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7일째인 것 같은데요. 어제 6% 상승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네이버가 정말 증권사 어떤 보고서가 나와도 막 이렇다 할 시세를 내지는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오죽 답답했는지 최수연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 6명이 어제 7억 원의 자사주를 매수했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최근에 소프트웨어발 급락 속에서 흔들렸다가 요 며칠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주가 수준은 애매하긴 합니다. 이렇게 현대차가 한 번, LG전자가 한 번, 혹은 반도체 종목이 한
한 번 이렇게 대형주가 한 번씩 급등세를 보여주는데 언젠가는 네이버도 그런 시기가 와주길 또 기다려보도록 하죠. 개별주 모멘텀의 근거에서는 확실히 실적 키워드가 지금은 좀 민감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장 마감 전 혹은 장 마감 이후에 나온 실적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두산에너빌리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가 꽤나 궁금했었는데 이제 장 마감하고 실적이 나왔어요. 요약하자면 컨센은 하회했습니다. 다만 가스터빈 3기에 대한 수주가 있었고요. 오늘 IR이 예정돼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자회사 두산바켓 등의 실적 부진이 두산에너 실적에 좀 영향을 줬다라는 평가인데요. 애프터마켓에서는 일단 상승을 반납하며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떨지 좀 보시죠. 사실 컨센 하회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찌됐건 실적이 예상에 못 미쳤습니다. 두산퓨얼셀 역시나 컨센을 하회했어요. 누적 신규 수주가 감소했다고 하는데 이게 2024년도 4분기가 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이 기저효과 때문에 지난 4분기가 좀 그리 좋은 평은 못 받았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는 조금 더 하락폭을 약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고요. 하나증권에서는 그래도 목표 주가는 변함없다. 48,000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컨센을 하회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현대백화점 사업 본업은 좋았어요. 그런데 자회사인 지누스 영업적자 영향을 좀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컨센 하회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아니면 백화점 본업이 개선된 데다가 12월 외국인의 매출이 늘어난 데 초점을 맞출 것인지에 따라서 주가 반응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애프터에서는 컨센 하회였음에도 낙폭을 축소한 것으로 봐서는 지금 이런 소비 쪽의 분위기가 주가상 나쁘지 않다라는 점, 12월 달에 좋아진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았을 여지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LS도 어제 실적 나왔죠. 컨센 하회했습니다. LS 전선의 해저 케이블 매출이 계절적 영향으로 좋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해저 케이블 매출은 그래도 1분기에 회복을 할 것이고 자사주 소각 이슈가 있어서 애프터에서 컨센에 크게 반응은 하지 않고 그냥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상법 개정에 키워드가 있었을 때 L자 들어가는 회사로서 조금 빠른 변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중립 정도로 보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에이블 CNC요. 컨센을 하회했는데 애프터에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지? 하고 살펴봤더니 지난 분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을 했더라고요. 그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진 건지 아니면 현대백화점과 동일한 이슈로 중국 관련한 관광객들의 소비 쪽의 키워드를 기대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에이블 CNC의 애프터마켓 시세는 괜찮았습니다. 자, 그리고 언제나 좀 편안하게 실적을 내주는 기업이죠. 경동나비엔 컨센을 42% 상회하는 영업이익을 발표하면서 애프터마켓의 급등을 보여줬고요. SM도 컨센 상회했습니다. MD 매출 부분이 좋았다라고 하네요. 장 마감 직전에 실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장 마감 직전에 주가 반응이 어땠는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장 마감 직전에 확 실적을 내놓고 뛰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래서 실적에 일단 막판에 호평으로 반응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기다렸던 엑소가 올해 컴백을 하고요. 에스파, 라이즈, 일본 활동, 그리고 신인의 하반기 데뷔 등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이브 실적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체크해 주시죠. 자, 그리고 한선 엔지니어링은 컨센 체크를 못하겠어서 일단 매출액의 증가 추이를 봤는데요.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해서 순차적으로 매출이 증가를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시간 외 거래, 애프터에서 거래가 안 되니까요. 시간 외에서 일단 3%로 상승 마감을 보였네요. 자, 개별 종목장이 워낙 빠르게 전개되고 있어서 개별 종목들의 실적 이슈를 조금 더 민감하게 살펴봤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수록 실적에 대한 반응이 조금 더 격하게 나온 쪽이니까요. 국내장에 오늘 풀이든 장중이든 잘 반영이 되는지 여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재건의 키워드도 떠올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느덧 이렇게 시간이 흘렀네요. 2022년도 2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될 때만 해도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2025년 1월에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휴전에 대한 종전에 대한 강력 의지를 드러냈지만 지난해 휴전 협상이 결렬됐다 재개됐다 계속 반복했죠. 아직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1월과 2월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회담이 이렇게 두 번 진행이 됐는데
발표했는데 어떨까요? 일단 어제 젤렌스키가 평화한 국민투표 그리고 대선을 동시 진행하는 걸 검토할 거다. 그 부분에 대한 확정 내용을 2월 24일에 발표한다. 이런 소식이 있었고요. 미국이 내부적 이유로 6월까지 전쟁을 끝내도록 양측에 제안한 바 있다. 그래서 6월 종전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전진건설 로봇 진성TC, HD건설 기계 등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HD 건설 기계는 사실 미국의 캐터필러의 신고가 흐름 속에서 계속해서 연결고리로 재건과 인프라 쪽의 키워드로 넣어봤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장중부터 이제 애프터까지 시세가 좋았기 때문에 분위기를 탈 수 있을 것인지 보도록 하죠. 6월의 종전설, 평화협상 그 다음을 봐야겠죠. 파괴된 땅을 선점하기 위한 정말 철저한 자본 전쟁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세계은행과 IMF 측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10년 동안 유럽 경제의 핵심 엔진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재건에 대한 자본시장에 차지하는 파이가 점점 확장돼 가고 있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건을 한다면 인프라 교통, 에너지 발전, 주택, 스마트 시티, 공공, 기타, 더 나아가서 농업 등까지 살펴볼 수 있겠죠. 재건의 시기가 빨리 와서 재건주들, 이제 전쟁의 끝을 알리는 이들의 시세가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재건의 밸류체인은 이렇습니다. 모듈러, 농기계, 그리고 비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농업 쪽에 강한 국가였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뭐 누보나 이런 종목들도 들어갈 수 있겠죠. 철도로는 현대, 롯데 압도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시세적 측면에서 항상 먼저 움직이는 건 전진건설 로봇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리, 어찌됐건 재건에는 이런 산업금속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밤사이 미국에서 구리 관련한 종목들의 시세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통신 장비 쪽에 이노인스트루먼트, 다산네트워크스 많이 거론이 되죠. 통우가 건설, 여기서도 현대건설 등이 들어가고요. 원전, 일단 원전을 다시 해체하고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키워드도 자리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전주들, 식량 인프라, 포스코 홀딩스 등 넣어봤고요. 현대 엘리베이터, 그리고 전력망, 건설 기계, HD 건설 기계, HD 현대, 진성TC 등등의 기업들, 현대 에버다임 등 자리하고 있으니까요. 재건의 밸류체인 내에서 여러 가지 산업적 모멘텀이 교집합되는 곳이 어디인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재건의 향기는 미국에서도 살짝 풍겼던 것 같습니다. 딱히 크게 이슈가 되진 않았습니다만 올라가는 테마들의 시세를 봤을 때는 재건을 좀 발견할 수는 있었는데요. 많이 오른쪽에서는 리튬, 시그마 리튬이나 엘버마이들 강세였고요. 정유나 석유가스 관련한 시추기업들까지 함께 올랐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제조장비 소재단, 마이크론의 급등이 영향을 줬겠죠. 전기설비, 중장비, 농업비료가 여기서 올랐습니다. 버티볼딩스는 액침 냉각으로 봐야 되니까 이 반도체 라인으로 봐야 되는데 테마 분류는 전기설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비, 캐터필러와 디어, 농업비료 측에서는 CF인더나 이런 코르테바 같은 종목들도 움직인 거 봐서는 여기에서 좀 재건의 향기를 찾아볼 수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구리, 알루미늄, 금과 은, 철강 종목들도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또한 같이 산업금속 혹은 경기적인 모멘텀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볼 수 있겠죠. 뉴욕을 요약해 본다면 반도체 그리고 재건, 액침 냉각, 버티볼딩스 때문에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에서 마이크론의 목표가 파격적으로 제시한다라면 $450를 얘기했고요. TD 코엔에서는 $600를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중요했던 건 이건 것 같아요. 최근에 HBM4에 대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만 납품하게 될 거다. 이 초반에는 이런 얘기가 있었죠. 한마디로 마이크론이 배제된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마이크론 CFO가 그것에 대해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HBM4 고객 출하 대량 생산 이미 시작했는데 라는 내용이 들어가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0%의 급등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이 키워드라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어떨지에 대해서는 오늘 조금 고민이 되기는 하네요. 자, 뉴욕에 대한 요약이었고요. 그러면 뉴욕장의 시세는 어땠는지 앞서 보셨으니까 빠르게 지나갈게요. 3대 지수는 모두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고용이 굉장히 강했었기 때문에 옅어진 금리 인하 기대감, 그것을 빌미로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어요. 그런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급등했죠. 바로 마이크론 영향이었습니다. 마이크론과 함께 장비사들이 동반 가능세, 램리서치, KLA,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런 쪽이 올랐고요. TSMC도 매출이 좋았기 때문에 2일 연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금리가 올라가니까 불편한 성장주들 하락했죠. 양자, 우주, 원자력 등에서는 떨어졌고요. 조용히 4일째 테슬라가 강합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테슬라가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 걸 주목해라. 이런 보고를 냈어요. 우주 데이터 센터를 고려한다면 태양광, ESS 모두 테슬라에 납품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키워드를 언급하기도 했죠. 그래서 테슬라가 일단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 정도 보겠습니다. 뉴욕장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우주 키워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주에 대한 키워드가 너무 뜨겁게 매일 나오는 것 같아요. 어제도 저희 이 시간에 우주 관련해서 내용들 짚었던 바가 있었죠. 일론 머스크의 집사가 모건 스탠리로 복귀했다. 스페이스 X의 IPO 기대감이 강화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스페이스 X IPO에 대한 모멘텀 강화, 그리고 전쟁에서 부각되는 위성의 역할, 스타링크의 역할, 트럼프의 골든돔 프로젝트, 위성에 대한 대중화, 서비스 사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우주 데이터 센터, 그리고 국내 내부적으로도 위성을 많이 발사해야 된다 하는 정책적인 모멘텀이 드러나 있죠. 자, 결국에는 일론 머스크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모멘텀이 우주에 붙어있기 때문에 연말 연초 굉장히 강한 시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뉴스상으로 또 단독 뉴스가 나왔습니다. 우주항공 기본법이 연내에 나오게 될 것이다. 민간주도 우주 산업을 뒷받침을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내용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메리트가 있는 쪽으로 봤을 때는 위성 운영 민간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 혹은 뉴스페이스 투자펀드를 조성한다. 우주항공 산업 지역의 지역 발전 전략을 수립한다 등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스페이스 X 관련한 밸류체인을 보여드렸다면 오늘은 우주항공 밸류체인으로 다시 세팅을 해봤습니다. 스페이스 X 관련한 종목들 당연히 이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 업스트림 쪽에서 하나에어로, 이노스페이스, 나라스페이스, 인공위성 쪽에서 세트레가이, 인텔리안테크, 실적까지 좋았던 인텔리안테크의 좋은 시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루미르 인공위성 제조 서비스단에서 강세 흐름, 제노코는 위성통신 부품 이슈로 올라가죠. 자, 그리고 지상 장비 시스템 쪽에서도 컨택, AP위성 등등이 있을 거고요. 소재와 그 외로 봤을 때 세아베스티지주,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HVM, 이녹 첨단 소재, YJ-링크, 센서뷰 등등이 자리할 수 있을 거고요. 어제 실적 이슈로 올랐던 것 같은데 웨이비스도 통신 장비단에 이 같은 밸류체인에 들어가긴 합니다. 이런 우주항공 밸류체인 언제까지 관심을 받을지 모르겠으나 뉴스상으로는 여전히 뜨겁다.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자리 이동해서 분위기 파악하시죠. 전체적인 시황 측면에서 어떨진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의 강한 고용에 미국장의 국채금리 상승에 반응하며 소폭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외국인 수급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좀 봐야 되겠고요. 명절에 대한 경계도 계속 작용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명절 전에 돈을 빼려면 어제까지 매도를 했었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베팅을 하는 자금이 들어올지 아니면 일단 그 전체적인 자금을 조금 보류해두고 명절 이후에 집행하려는 시각이 강할지는 수급적으로 봐야겠죠. 수단매나 종목 장세가 좀 강화되는 분위기라서 격한 실적 특징주들 잘 살펴보시고요. 전일 회복했던 대형주의 키워드는 일단 로봇에 가 있긴 했습니다. AI 쪽, 마이크론 CFO 발언의 여파가 삼전릭스에게 긍정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좀 보수적인 흐름이 나올지 봐야 되겠고요. 미국과의 연결고리는 버티볼딩스로서 액침 냉각을 넣어봤고 전력을 다하는 전력은 계속해서 시세를 내고 있다. 이 정도 체크하겠습니다. 앞서 봤던 우주 쪽 위성 관련 밸류체인들 한번 보시고요. 태양광은 태양 전지를 적층하는 것이 중요하다. 워낙 우리가 땅이 큰 국가는 아니다 보니까 에너지를 최대한 밀도 있고 효율 있게 내는 거에 좀 주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적층이라는 키워드가 텐덤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HD현대, 엔솔 이런 쪽에 태양광 관련한 종목들이 영향을 받을지 관련 언론 보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일정의 키워드로 본다면 중국의 춘절, 명절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되겠죠. 지난해보다도 1일 정도 중국의 연휴가 더 길기 때문에요. 그러면 중국 관련한 소비 키워드가 뭐 지금 유통, 면세, 뭐 화장품 이런 쪽으로 갈지 아니면 의료 관광 쪽도 긴 연휴를 활용해서 조금 예뻐지고자 하는 욕구가 등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어제 휴젤, 보톡스 단의 종목이 실적 이슈로 올랐기 때문에 보톡스나 뭐 LNC바이오 등등의 피부 미용단의 종목들 한번 눈여겨보겠습니다. 그리고 MWC, IT 부품을 자극할지 일정 상황이 있어서 넣어봤고요. 재건의 키워드도 확인해 보시죠. 자, 재건은 다만 언제든 협상 결렬이라는 키워드가 또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리스크 요인도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일정으로 보면 오늘 한국 옵션 만기일 중요하네요. 변동성이 좀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카카오, 펄어비스, 하이브, 컴투스, W게임즈, 또 HD 현대 등이 실적을 내놓으니까요. 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일 CPI 미국 중요합니다. 3월의 일정입니다. 앞서 봤던 MWC 3월 2일부터 진행이 되고요. 3월 5일 중국 전인데 여기서 부양책 얘기 어떻게 나오는가. 노란봉투법 시행이 3월 10일이더라고요. 로봇의 키워드가 강화될지 보셔야 되겠고요. 인터배터리 마찬가지죠. 전고체 배터리나 로봇이 붙어있는 일정이고요. 그 외에 제약바이오 일정들 3월 20일 너무 중요합니다. BTS 컴백, 펄어비스 붉은 사막 출시. 3월 중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일정들은 요 정도이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일정 살펴봤고요. 섹터 뉴스 들어가 볼게요. 미나앵커 오늘 어느 쪽입니까? 네,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 집중을 해봤습니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장바구니를 확인해 보시면 제약바이오주들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어제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는 셀트리온과 한미약품을 담았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 매수 탑10 리스트에 이렇게 ABL 바이오부터 알지노믹스까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장바구니를 확인해 보시더라도 코스피 시장 에서는 셀트리온을 가장 많이 담는 모습이 또 기록이 됐는데요. 약 580억 원가량 담는 모습이었고 코스닥 시장에서 마찬가지로 삼천당 제약, 인벤티지랩, LNC바이오,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에서는 G2G바이오, D&D파마텍 같은 이러한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도 많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 특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안에서 오늘은 좀 종목별로 하나하나 세분화해서 뜯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알테오젠과 셀트리온 같은 대장주들이 모두 다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종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알테오젠 준비를 해봤는데요. 알테오젠은 정말 악재와 호재 속에서 시장의 기대치와 그리고 실망감 속에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반등이 가능해질 것인가 이것이 주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술 이전 규모가 기대치에 미달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지난달 주가가 많이 빠졌었죠. 핵심 파트너사 머크와 이 키트루다 SC 로열티와 관련해서도 이슈가 좀 있었는데 그 로열티율이 생각했던 것보다 낮았다라는 이슈와 함께 또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 기록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는 특허 소송 리스크 이러한 점들도 부담 요인으로 짚히고 있는데요. 다만 최근에는 다시금 시장에서 호재가 떠오르면서 호재에 조금씩 민감하게 반응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호재를 확인해 보시면 우선 실적이 굉장히 견조하게 성장하고 있고요. 기술 이전 계약이 누적이 되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현금 배당에 대한 이슈까지 나온 바 있습니다. 현금 배당을 해준다는 것은 그만큼 실적이 톡톡히 좋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환원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 키트루다 SC 상업화가 본격화되면서 로열티 수령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상업화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 함께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 마일스톤이 지금 약 1조 4천억 원 규모로 누적이 된 상황이고요. 판매 로열티까지 더해질 것으로 보이면서 2043년까지 이러한 로열티라든지 마일스톤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판매 로열티가 약 2%라는 점이 부담 요인으로 실망감으로 작용이 되면서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해서 다시 주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가 주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확실히 방향 자체는 긍정적인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작년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죠.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117%, 영업이익도 275% 성장했고 영업이익률도 50%를 상회하면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거뒀다. 이 부분에서는 좋은 코멘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서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슈도 한 가지 발표를 했는데요. 초장기 지속형 월 1회 투여 비만약의 효과가 검증됐다라는 뉴스가 들려오면서 알테오젠 쪽으로도 다시금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어서 셀트리온 살펴볼 텐데요. 셀트리온이 과거의 영광이 대단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주가가 많이 빠지다가 최근 들어서는 다시금 수급이 몰리면서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전일장에서도 5%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7거래일 연속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뭐 가끔 매도하는 시그널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매집하는 흔적이 남고 있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본격적으로 반등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요 이슈는 두 가지로 추려볼 수 있을 텐데요. 우선 전 세계에서 램시마 관련해서 연속적으로 1조 원 넘게 팔았다라는 소식이 짚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이 CTP5 관련해서 임상 3상의 간소화 계획이 유럽에서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도 더해지면서 임상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대감도 함께 짚히고 있는 건데요. 유럽 의약품청에서 이제 이 환자 수 임상 3상에 등재되어 있는 환자 수 축소를 승인했습니다. 원래는 375명 였는데 153명으로 줄이게 해달라라고 한 요청에 승인을 해준 건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임상 기간과 비용이 모두 다 단축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에 개발 원가가 낮아지는 결과로 도출이 될 수 있습니다. 개발 원가가 낮아지게 된다면 가격 경쟁력도 갖게 되는 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앞으로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점들이 짚히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 코센틱스의 물질이 바로 이 CTP5인데 이 글로벌 매출액이 약 9조 3,352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물질에 대한 특허 기간이 미국에서는 2029년 1월에 만료가 되고요. 유럽에서는 2030년 7월에 만료가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에 임상 기간이 단축이 된다면 이렇게 특허가 만료되는 기간과 맞물리게 되면서 바이오시밀러를 강조하고 있는 셀트리온 쪽으로는 수혜가 예상된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관련해서 유럽 시장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램시마의 지난해 글로벌 매출액은 1조 원대를 돌파했고요. 2년 연속으로 매출 1조 원을 돌파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실적이 견조하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유럽 시장에 있습니다. 6년 사이에 유럽 시장 연평균 9%대의 성장을 이루고 있고요. 지난 3분기를 기준으로 유럽의 빅5 국가들 내에서 점유율을 30% 넘게 차지를 하고 있는 만큼 유럽 시장의 비율이 굉장히 크고 또 중요도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잘 해내고 있다라는 점에서 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셀트리온이 이제 유럽 시장을 또 한번 특허 만료 소식과 함께 공략할 수 있다는 점도 하나의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미국 시장에서도 월 평균 31%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에도 연매출 1조 돌파가 전망된다는 점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도요. 신한투자증권에서는 29만 원으로 TP를 상향했고 메리츠증권에서도 28만 원, 흥국증권에서도 27만 원으로 새롭게 목표 주가 상향을 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23만 원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업사이드는 크게 열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삼천당 제약 살펴볼 텐데요. 삼천당 제약이 최근에 또 시장의 관심권에 제대로 들어왔죠. 지금 아일리아 시밀러를 놓고서 유럽과 미국에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K-바이오 4사가 치열하게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삼천당 제약이 아일리아 시밀러 비중을 정말 많이 들고 있습니다. 회사의 매출 자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가 터졌을 때
삼천당 제약을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 이슈와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여러 가지 해설을 좀 살펴보자면 아일리아 물질 특허가 미국에서는 2024년 6월 그리고 유럽에서는 2025년 5월에 이미 만료가 됐습니다. 하지만 저용량 제품의 제형 특허 같은 경우에는 27년 6월까지 유지가 되고요. 고용량 제품 같은 경우에는 2039년에 만료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특허 만료 시기가 어쨌든 좀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시밀러 등장에 있어서 방해를 하는 핵심적인 걸림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체크가 필요해 보이는데 다만 여기서 삼천당 제약이 갖고 있는 강점 자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K바이오44 내에서 삼천당 제약의 주가가 가장 빠르게 민감하게 튀어오를 수 있다는 차원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기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실적을 확인해 보시면 매출액 견조했고요.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자적인 아일리아 시밀러 제형 조성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 리스크가 적다는 차원에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4파전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의 매출액 같은 경우 97억 원, 영업이익도 57억 원으로 영업이익률 자체가 60%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 지금 아일리아 시밀러와 관련해서 삼천당 제약이 갖고 있는 비중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안에서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다는 점, 이슈에 대한 레버리지 효과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벌써부터 유럽과 캐나다 지역에서 올해 확정 구매 주문 물량이 나왔는데 75만 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1년 사이에 15배가량 증가한 수준이기 때문에 올해 실적도 따놓은 당상이다라는 코멘트와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용량에 이어서 8mg의 고용량 제품도 글로벌 계약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기대를 걸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항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소송 리스크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이제 겹치게 될 경우에는 소송이 걸릴 수 있습니다. 특허 분쟁과 관련해서요. 하지만 이 부분을 교묘하게 잘 피해갔기 때문에 소송에 대한 리스크를 줄였다는 차원에서 레버리지 효과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정말 많이 담겼다, 다시금 관심권에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에서 한미약품이 전일장 시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하반기에 출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 계속해서 전달해 드린 바 있고요. 그리고 삼성증권에서는 국내 매출만 1,000억 원이 예상이 된다. 그리고 가격 경쟁력도 높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매출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72만 원으로 목표 주가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지금 뒷받침이 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실적이 최근 들어서 정말 좋게 나오고 있죠.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73% 폭증한 결과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에페글레나타이드와 관련해서 상용화 시기가 하반기 정도로 점쳐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하반기 전에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그 순간에 담아보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길 바라겠고요. 머크사와 이 에피노페그류타이드 관련해서 개발을 함께 하고 있는데 2026년 상반기 내에 임상 3상에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이슈가 터지면 다시 한번 주가가 튀어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 플레이도 저희와 함께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라이릴리가 쏘아올린 공에 제대로 올라탄 소식들을 전달해 드릴까 하는데요. 알지노믹스 관련해서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지노믹스가 신규 상장한 이후에 주가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래도 언급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구간인지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빅파마들은 유전자 치료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라이릴리가 그 대표적인 빅파마인데 독일 바이오 기업과 함께 유전성 난청 치료제 개발에 1조 6천억 원 규모를 투자를 해서 기술 이전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된 바 있는데요. 여기에 일라이릴리는 국내에서 알지노믹스도 1조 9천억 원을 들여서 인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알지노믹스라든지 올릭스, 에이벨 바이오 같은 국내 기업들 쪽으로 추가 빅틀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도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카티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라이릴리도 이러한 경쟁에 동참한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최근 이제 알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원형 리보핵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카티 치료제 분야에서도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일라이릴리가 지난 9일에 오르나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 알지노믹스가 최근 인수한 이 오르나가 갖고 있는 기술과
기술과 비슷한 원형 RNA 제조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목받을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렇게 언급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인지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비슷하지만 또 차별화된 기술마저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장바구니에 바이오 종목들이 대거 담겼는데요. 그동안 다른 종목들의 수급이 뺏겨서 바이오 종목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할 일만 남은 것인지, 그리고 분야별로 어떤 종목들이 가장 핵심적인 종목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실적이 쏟아지고 명절 전이고 개별 종목 플레이가 굉장히 활발한 시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종목 혹은 포트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 것인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그 사이에 저희가 얘기하는 사이에 펄어비스의 실적이 나왔네요. 오늘 게임주들 실적 많이 나올 예정인데요. 4분기 매출액 전년 대비 소폭 감소의 소식입니다. 적자 전환 소식이 들려오고 있네요. 펄어비스 붉은 사막 일정이 3월 중에 예정이 되어 있기는 한데 3월 20일이죠.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나쁘다라는 걸 반영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나쁜 걸 좀 이제 다 털어내고 나아질 거다라고 또 반영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석이 될지 오늘 프리마켓부터 해서 장중에 분위기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고민 같이 나눠가겠습니다. 언제나 든든한 IS 김태성 본부장님과 함께 또 새롭게 합류해 주셨죠. 독립리서치 아리스 이재모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두 분과 순차적으로 시장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김태성 본부장님, 네. 명절 전인데 지수가 탄력은 둔화됐습니다. 그렇다고 막 세게 조정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반도체 쪽이 톤이 살짝 낮아졌어요. 네. 어떻게 할까요? 삼성닉스 팔까요? 말까요? 이익 실현할까요? 팔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그대로 좀 보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제 문제는 지금까지 분할 매도하셔서 없으신 분들이 언제 다시 살 거냐, 그리고 아예 없으신 분들이 신규 매수를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매수를 해야 될 거냐, 이 기준을 좀 명확하게 좀 구별을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간밤 미증시가 종가 기준으로 보면 크게 별탈 없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시간으로 보신 분들은 사실 어제 자기 직전에 좀 불안감에 휩싸였었을 것 같습니다. 장 초반, 그러니까 프리장에서는 지표 발표 이후에 반도체 테크주와 지수가 나란히 상승 기조를 좀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 시장 본장이 시작하고 나서 테크주들에 대한 실망 혹은 차익 매도 물량이 굉장히 좀 급격하게 나왔다가 장중, 그러니까 그들 시간 기준으로 장 중반부터 다시 이제 바닥을 잡고 장 막판까지 좀 당기다 보니 종가는 괜찮아 보이는데, 그들도 지금 시장 안에서의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음을 감안을 해보면 명분이 있는 기업들 외에는 지금은 살아남기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코스피 기준, 그러니까 지수 기준으로 보면 현재 시점으로는 종목에 좀 집중하자. 그러니까 지금 5,300포인트 전후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살 수가 없다면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집중을 하는 게 맞고, 만약에 오늘 미증시가 지금 혹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올라온 이유가 뭐였죠? HBM4 안 하는 줄 알았는데 한다 그래서 올라온 네.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는 다소 좀 부담이 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 조정이 나와서 5,000포인트 부근까지의 조정 혹은 5,000포인트 언더로 약간의 차익 매도 물량, ETF가 걸려 있어서 조금 과하게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또 지수 베팅, 이런 식으로 한번 매매 전략을 녹여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 시나리오별로 맞춤해서 전략을 같이 고민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한 얘기고요. 개별 모멘텀 플레이에 집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따로 이제 하나씩 저희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얘기 나누고 있는 사이에 자꾸 방해하는 실적, 카카오 실적이 나왔습니다. 4분기 매출액 2조 1,300억 원대, 전년 대비해서 한 1% 정도 오름세고요. 영업이익 2천억 원대로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169%의 증가 흐름인데요. 과연 프리마켓에서 이 카카오의 실적에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질문도 오늘 시간 허락하면 저희 빠르게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합니다. 이재본 대표님은 시장관을 어떻게 가져가시는지, 지금 현 시장에 대한 내용도 궁금하지만 앞으로 종목 피킹에 나는 보통 이런 식으로 종목을 추려간다라는 성향을 좀 알려주세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는 가치 투자를 사실 좋아하긴 하는데요. 최근 시장 사실 가치 투자보다는 추세 추종이 훨씬 더 유리한 사실은 시장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시장에 소위 말하는 주도 섹터나 주도주에 대해서 좀 가져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실적 펀더멘탈을 놓고 볼 때는 역시나 반도체 투탑이 뭐 우리나라 사실 상장사 이익의 거의 반 이상을 다 차지하기 네. 때문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반도체 종목들을 담아두는 전략이 사실은 유리하다 보고 있고요. 실제로 저도 한 지난달까지만 해도 이 시장이 유동성장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펀더멘탈이 상당히 견고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좋아진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지금 1분기 지나고 있는 시점인데 전분기 대비하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90% 이상, 다음 분기에도 지금 더 올라간다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아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훨씬 더 증가할 것 같고요. 지난달 말 그 컨퍼런스 콜을 제가 다 들어봤는데 네. 재고가 계속 줄 겁니다. 재고가 준다는 것들은 아마 가격이 더 올라갈 요인이기 때문에 실제로 메모리 반도체가 이렇게 호황이 좀 중장기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면은 지금 뭐 지수 이런 것들 약간의 많이 올라와서 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약간의 우려감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올라갈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그런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조정 시 지수 인덱스 관련한 ETF를 사도 괜찮고 조정 시 삼전릭스를 추가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의견으로 볼까요? 네, 그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조정시마다 매수해서 최근 시장은 실패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반등이 나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빠졌다 싶으면 빨리 더 사는 전략.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낫다고 보고요. 네. 잦은 매매를 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예, 좀 빠진다고 손절하고 이럴 필요 전혀 없고, 오히려 지금은 모아가는 전략이 맞을 것 같아요. 반도체 쪽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빠질 때마다 담아두시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 이런 의견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길게 들고 가시는 분들은 10년, 뭐 15년 이렇게도 들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정 시 매수 관점 두 분의 의견 동일하게 가져갑니다만 삼전릭스만 갖고 계신 분들이 모든 시청자분은 아니잖아요. 이제 다른 쪽에서도 아이디어를 저희가 계속 찾아야 한다면 지금의 개별 종목 플레이에서 한 번씩 쏴주는 대형주 의미 부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뭐 그 전날에는 아모레퍼시픽, 어제는 LG전자, 또 현대차도 회복을 보여줬고요. 현대차, LG전자, 어떡할까요? LG전자 22% 급등, 로봇도 야구만큼 칠까? 우리 작가님 정말 타이틀 세련되게 뽑아주셨네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어떡할까요? 로봇도 야구만큼 칠까요, LG전자? 그러니까 로봇의 기세가 너무 강하니까 LG전자가 여기에 엮여서 올라가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특히 LG전자는 사실 로봇 하면 특히 1인 1로봇 시대가 다가오면 로봇을 누가 많이 팔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뭐 당연히 현대차도 있겠지만 LG전자도 지금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번 CES에서 워낙 로봇에 대한 기술의 갭차가 좀 컸었습니다. 부스 기준으로 보면 규모가 가장 큰 곳이 현대차가 아니었어요. CES 2026에 우리나라 국내 로봇에서 부스의 규모가 가장 컸던 게 사실은 LG전자였는데 워낙 아틀라스가 보여줬던 그 임팩트가 너무 세다 보니까 그때에는 사실은 LG전자보다는 다들 현대차를 선호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하지만 지금 위치에서는 현대차가 이만큼 기존의 자동차 밸류에 로봇 밸류를 받아서 성장한 상황에 LG전자도 로봇 밸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또 투심이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같은 상승세가 나타났는데 결국 주가가 상승한 다음에 뭐냐면 조정은 옵니다. 그런데 그 조정이 올 때 버틸 수 있는 명분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계속 명분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네. 아틀라스 엊그제죠. 그 앞으로 구르는 덤블링하는 맞아요. 그 동영상을 봤는데 저는 처음에 이건 AI로 만든 영상인 줄 알고 넘겼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실제 로봇의
행동 영상이었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기아의 주가가 다소 높은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도 투자를 해도 괜찮다는 명분을 주고 있는데 과연 LG전자가 그런 명분을 만들어내줄 수 있는 제품들을 보여줄 거냐 이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전자를 부정적으로 본다기보다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현대차냐, 기아냐, LG전자냐라고 하면 저는 현대차일 것 같고, 그리고 LG전자는 그러면 너무 앞으로도 가능성이 없느냐? 그건 아니지만 저는 LG 그룹사에서 본다면 밸류로 봤을 때는 LG CNS를 보는 게 보다 좀 편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로봇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아직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법제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결국엔 뭐 STO라든지 이런 뭐 테마들이 좀 남아있는 상황 속에 상승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는 쪽은 LG CNS가 아니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조정이 나왔을 때 버틸 수 있는 힘이나 명분을 놓고 봤을 때는 현대차, 기아의 로봇 이슈가 훨씬 더 강력하다라는 점에서 현차에 좀 더 무게를 실어주셨고요. LG 시청자분도 그래요. LG는 안 해. 그러니까 이런 LG 타이틀에 대한 시청자분들 혹은 투자자분들의 이런 심리가 좀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LG CNS 여러 신사업의 모멘텀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모 대표님께서는 지금 이재모 대표님 뒷백에 아틀라스가 이렇게 손을 딱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틀라스 관련해서 지금 현대차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혹시 모르잖아요. 이재모 대표님께서는 LG전자를 더 좋게 보실 수도 있는 거니까 의견 주시죠. 개인적으로도 저도 현대차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현대차로. 네. 아무래도 현대차가 좀 나을 것 같고요. 최근에 현대차 밸류에이션 이야기 많이 나오지만 과거에 우리가 항상 비교 대상이 뭐 GM이나 포드였습니다. 네. 그래서 PER 항상 상당히 8배. 그래서 항상 현대차는 PER 5배면 적정 주가다 얘기했죠. 지금 올해 그다음 내년 이익 전망 PER이 15배인데 아직도 시장에서 싸다고 얘기합니다. 누구랑 비교하냐면 테슬라랑 비교합니다. 이번 주 나온 보고서가 시가총액 20분의 1입니다. 현대차가. 그래서 그 얘기는 현대차는 지금 20배로 올라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 지금 주가가 굉장히 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목표 네. 주가 계속 상향하는 리포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이제 그 차 관련된 기업으로 분류하기보다는 말 그대로 로봇 관련 기업 이렇게 이제 분류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결국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확실하게 붙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기업 가치는 재평가되는 지금 과정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를 보유하신 분들도 계속 가져가는 전략이 맞을 것 같고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들이 좋아진 게 뭐냐면은 이제 배당도 이제 꾸준하게 줍니다. 예, 분기나 이런 반기 이런 식으로 해서 들고 가는 기간 동안 또 이익도 돌려주기 때문에 예, 그래서 주주나 투자자분들은 대형주 단에서는 앞서 뭐 지금 반도체 업황이 원체 좋기 때문에 반도체 많이 투자하시겠지만 네. 차선책으로 현대차도 지금 나쁘진 않습니다. 오히려 또 좋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로봇 관련돼서는 사실 LG 쪽보다는 역시나 현대차가 좀 낫지 않나 이런 얘기 드립니다. 그러면 현대차에 또 무게를 주셨고 그러면 현대차 로봇의 가치로 봤을 때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갖고 있는 쪽 아니면 이 로봇과 함께 할 수 있는 뭐 약간 자율주행, 뭐 자동화 시스템 이런 쪽 다양한 밸류체인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차 외에는 또 어떤 거 보십니까? 일단 현대차 그룹사들이 동반해서 아마 수혜를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단에서 역시나 현대 오토에버 더 올라갈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하드웨어 단에서 역시나 현대 모비스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현대 오토에버가 좀 더 매력적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현대차 그룹 자체가 과거에는 하드웨어적인 느낌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근데 최근 지난 CES부터 해서 하는 게 뭐냐면 이미지 메이킹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하드웨어만 하는 기업이 아닌 소프트웨어를 좀 잘하는 기업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보통 하드웨어 단의 기업보다는 소프트웨어 단의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훨씬 더 높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 전반에 걸쳐서 제가 볼 때는 기업 가치 지금 레벨업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현대 오토에버가 좀 더 매력적인 밸류체인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또 한 종목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MDS테크가 시장에서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네. 현대차 그룹, 특히 현대 오토에버와 파트너십을 많이 맺고 소프트웨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베디드 솔루션.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아마 함께 나중에 수혜보는 시간이 올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현대차와 현대오토에버, 현대모비스, MD스테크, 현대차 그룹 내 밸류체인에서 주목할 수 있는 신산업 기업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8시네요, 여러분. 프리마켓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죠. 좋네요. 시총 1위부터 한 7위권까지 모두 올라갑니다. 마이크론의
상승에 경쟁사로 반응하지 않고 업황으로 반응을 한 걸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다 상승입니다. 하이닉스 2% 이상. 어제 상대 강도 약했었는데 오늘 좀 더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네요. SK스퀘어도 강하게 시세 내고 있고요. LG 에너지솔루션 5% 상승입니다. 일단 프리마켓 기준이긴 한데요. 시세적으로 오늘 우위에 있네요. 그렇다면 테슬라가 4일째 올라가는 것과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로봇의 배터리 이슈로 봐야 될지, 아니면 ESS의 키워드로 봐야 될지 장중에 흐름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KB금융도 시세 좋죠. 금융주 시세 이끌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이 1% 상승세, 리노공업 김태성 본부장님 자주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오늘 2%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상승권 상위에서는 어떤 종목들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을까요? 나이스 상한가, 거래량이 하나네요. 그리고 한미 반도체 역시나 이 재건이 반응을 보입니다. 전진건설 로봇 앞서 말씀드렸던 이슈 13% 상승세. 경동나비엔 안정적인 실적주죠. 어제 프리마켓, 애프터마켓에서 강세였고 오늘도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경동나비엔과 에이블 CNC가 다 지금 실적 이슈로 좀 반응을 하는 것 같고요. LG엔솔은 상승분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호가가 조금 대역이 넓어서 그런 것 같고요. HD 건설기계도 재건 쪽에서 상승세, 이마트 실적 측면에서 올라가고 있고요. 애플바이오도 일단 3% 오름권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 실적에 대해서 YOY 기준으로 영업이익 늘어난 점에 포인트가 맞춰졌을까요? 3% 상승세. 애플바이오 추가 상승이고요. 자, 어제 버티볼딩스 강세였잖아요. GST 그 맥락으로 오르는 걸까요? 우선 3% 오름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프리마켓 좀 김태성 본부장님 볼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 오늘 저는 카카오 쪽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카카오도 그렇고 카카오페이도 그렇고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사실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못 올라갔던 부분은 뭐 CEO에 대한 부담도 있겠습니다만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뚜렷하게 보이지 못해서였다는 부분도 있는데 이번 실적 시즌을 통해서 그런 불확실성들이 좀 많이 해소가 된 상황.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한 번 더 레벨업을 하려면 뭐 반도체 가야 되고 자동차도 가야 되고 제약바이오도 가야 되고 2차 전지도 가야 되지만 네카오의 힘도 좀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특히나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탄력성적인 부분을 좀 가지고 있어서 한번 거래량이 붙게 되면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일 수는 있지만 네이버는 굉장히 좋은 모멘텀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 네이버의 편을 좀 많이 들어주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다른 섹터 대비해서 가장 덜 오른 분야와 덜 오른 기업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네이버가 지금 돈을 못 벌고 있느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가 이번 실적 시즌을 어떤 트리거 삼아서 저는 한 번 더 올라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늘 프리장에서는 네카오 쪽을 한번 유심히 보시는 게 저는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반도체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지금 강하게 상승을 하는데 이게 이제 미국의 3대 지수가 강한 종가를 보였기 때문인지 아닌지는 장 출발을 하고 나서 외국인들 수급 보면서 결정을 하는 게 지금은 맞아 보여요. 그래서 만약 장 중반인 11시, 12시 기점까지도 외국인들이 전기전자를 사준다라고 하면 제가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5,300포인트에서는 개별주를 좀 쫓아가시는 게 반도체 소부장주들을 쫓아가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만약에 장 중반에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빠지면서 대형주 단이 밀리는 것 같다 싶으면 좀 기다리셨다가 앞서 이제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조정 시에 지수 혹은 대형주를 편입하는 게 지금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리마켓에 대한 특징 살펴봤고요. 지금 시장에서 오늘장에서는 좀 잠잠한 게 바이오, 그리고 어찌 될지 모르겠으나 우주 어제까지 뜨거웠고요. 오늘은 우주 쪽도 좀 조용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나름 굳건한 게 금융주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명절 이후를 기대하면서 지금 좀 째려보고 있어야 되는 걸 어디로 우선순위를 줄지 이재문 대표님. 네, 개인적으로는 골라주세요. 지금 시장 주도 섹터 역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주도 그게 섹터 어떤 거요? 반도체, 그다음에 로봇,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쪽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26년도 우주항공이 지금 이제 섹터가 가파르게 좀 떠오르고 있는데 네. 우주항공 섹터 역시 제가 볼 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 중에 스피어라고 하는 기업 제가 작년에 사실은 이제 탐방 갔었는데 네. 네, 특수학금 이제 공급했던 이제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그 당시만 해도 고객사가 이제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작년에 공시하면서 고객사를 밝혔죠. 스페이스X다라고. 그래서 실제로 스피어가 주문을 받은 거고 글로벌적으로 지금 벤더 코드를 받은 기업이 딱 5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4개는 미국 기업이고요. 아시아권에 1개 받은 게 바로 스피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에서도 스피어가 어떻게 벤더 코드를 받았냐 믿지도 않았는데 결국 공급 계약 공시로 증명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동사가 유통을 담당하게 된 거고요. HVM이라고 하는 기업이 아마 OEM 형태로 특수학금 제조를 할 겁니다. 이런 기업들이 실제로 밸류체인에 있기 때문에 스피어, 그다음에 HVM 이런 기업들이 연관선상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올해 스페이스X의 상장 이슈가 있지만 사실은 네. 그거와는 별개로 결국 우주상공으로 쏘아 올리는 횟수, 발사체 횟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 특수학금 이런 것들을 쓰일 수 있는 양 자체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매출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이런 기업들 실제 중장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기업이 이익이 좋아지니까 당연히 주가도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명절 이후에는 우주항공 쪽으로 스피어 이런 기업들 좀 보시면 어떨까 의견 드립니다. 오, 좋습니다. 많이 올랐지만 살아있는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명절 이후에도 우주항공 그 가운데서 스피어 눈여겨볼 수 있다 얘기 주셨네요. 스피어 오늘 하락 출발하다가 지금 프리마켓에서 3%까지 또 상승을 키우고 있습니다. 문득 궁금한 게 이재모 대표님 앞서 이제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김태수 본부장님 시각은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네카오 이 종목들에 대한 뷰에서도 이제 투자 성향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이버 카카오는 최근 시장에서 약간 소외가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오래요. 주목을 오랫동안. 못 받고 있어서 지금 못 가다 보는데요. 개인적으로 지금 네이버 같은 기업은 좀 싸요. 그때 사면 제가 볼 때는 좋아 보이고요. 결국 시장에서는 키 맞추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뭐 현대차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가 버리면은 상대적으로 못 간 기업들이 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쫓아가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시장에 돈의 힘이 또 있지 않습니까? 결국 반도체나 현대차가 많이 올라가면 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그 자금들이 어디로 가냐면 안강 기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요 기업들 실적 잘 보시면 실적이 계속 증가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가치는 분명히 올라가는데 아직 주가 반응이 지금 안 나오고 있을 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네이버, 카카오도 올라갈 것 같고 굳이 2개 종목 중에 하나 산다 그러면 저는 네이버를 산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니까요. 근데 많은 분들이 네이버와 카카오 중에 하나만 사야 되면 네이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네이버가 참 안 가가지고 그냥 한 번씩 이렇게 시세가 있을 때마다 질문을 드리는 것 같아요. 자, 김태수 본부장님. 네. 이거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재건 쪽이요. 네. 재건이라는 키워드가 사실 언제든 협상이 될 수도 있고 결렬이 될 수도 있고 그 가운데 노이즈가 또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드론을 보낼 수도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재건의 키워드가 워낙 사이즈가 큰 이벤트다 보니까 한 번씩 이렇게 이슈가 되긴 하는데 지금 시세적으로는 전진건설 로봇이 14% 상승이고요. 그 외에 일부 재건주들 올라가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의 키워드에는 그동안 많이 말씀 주셨던 전력이나 원전도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재건의 키워드에서 어떤 의견이신지 토픽 종목까지 주신다면요.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전진건설 로봇 보는 게 맞는데 저는 이제 조금 큰 틀에서 보면 사실은 HD 건설 기계도 좋아 보입니다. 네. 뭐 캐터필러의 상승세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원전과 결합을 했었을 때는 제가 그동안에 많이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최근에 일진전기를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진전기도 쉼없이 올라왔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와 BHI만 보셨던 분들은 어느새 일진전기도 이렇게까지 올라왔네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일진전기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수주잔고를 제가 다 체크를 좀 해봤는데 수주잔고 내외에서 해외 매출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해외 매출 비중이 수주잔고에서 50% 미만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말 기준으로 보니까 75% 이상까지 해외 매출 비중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 해외 매출 비중이 어느 한 지역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미국, 유럽, 중동 굉장히 골고루 분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력이라든지 원전 플랜트라든지 이러한 쪽을 지금 다 할 수 있는 게 바로 일진전기이기 때문에 수주잔고의 힘을 믿고 추가적인 상승세를 바라본다면 저는 10만 원까지도 한번 도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진전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간밤에 또 트럼프가 석탄 다시 활용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가장 첫 번째로는 가스 터빈이 필요해요.
그래서 1순위로는 결국엔 두사에너빌리티와 BHI를 봐야 되는데 만약 최근에 많이 올라온 부분에 따른 조정이 나왔을 때 그 조정을 이용해서 한번 이용해 볼 수 있는 기업들 중에 하나의 일진전기도 한번 꼭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진전기도 재건이라는 키워드로 질문을 드렸지만 사실 이 종목이 갖고 있는 개발 모멘텀에 초점을 맞춰주셨고요. 뭐 유니테스트, GST, 테스, 코미코 오늘 반도체 소부장단의 종목들 굉장히 좋은 종목들 프리마켓 기준으로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뭐 태성 또 들어가 있고요. DI도 리노공업도 들어가 있네요. 자, 태성에 대한 답변은 이제 요청드리지 않겠습니다. 너무 많이 여쭤봐서요. 자, 이재문 대표님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첫 번째 제모스픽 종목일 텐데 네. 어떤 종목일지 궁금합니다. 오늘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기업으로 상시 EDP를 좀 꼽아드리고 싶은데요. 상시 EDP. 이번 주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작년에 마이너스 80여 적자했다가 올해 이제 플러스로 다시 25년도죠. 플러스 전환을 시켰고 올해는 영업이익이 한 300억대 이상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그 일부 차익 실현 물량 때문에 그런지 주가가 대려 빠졌습니다. 근데 어제 수급을 잘 보시면은 연기금이 2만 주 이상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연기금이 이런 좀 작은 시총 2천억짜리를 산다는 것들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지금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요. 이익 전망이 뭐 상당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상시 EDP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이 배터리 쪽이 전기차 이야기보다 로봇 쪽 얘기 많이 네. 나오죠. 그래서 아마 이런 쪽도 소위 말하는 테마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 기업으로 해서 2차 전지가 많이 거론되니까 동사같이 배터리 이제 캔이나 캡 어셈블 만드는 기업들이 주목을 좀 받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시 EDP 같은 기업들을 오늘 좀 사보시는 전략이 좋다 의견 드립니다. 얼마 정도 보세요? 개인적으로 1차 한 2만 원 이상 갈 것 같고요. 아마 과거 3만 원 이상 갈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정도는 주가 레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2만 원의 목표가 그 이후에 저희 계속해서 AS 하면서 추가적인 가격 전략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마켓 삼성전자 17만 원 돌파 소식도 들려오고 있네요. 자, 김태준 본부장님, 오늘의 종목이 카카오뱅크네요. 오늘 그러니까 네카오 쪽 얘기 좀 많이 해주시네요. 사실 네이버를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카카오 이야기를 했던 건 네이버에 좀 모자랐던 속도를 카카오가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해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중에 저는 카카오뱅크를 좀 먼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두 가지의 모멘텀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작년에 장사를 잘했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비이자 수익에 대한 성장성이 1조를 넘어섰다라는 겁니다. 2024년도만 하더라도 지금 표로 나가고 있는데 9천억이 채 안 됐었어요. 이번에 예측치가 9,500억에서 1조였는데 1조를 넘어서는 지금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비이자 수익에 대한 모멘텀을 안고 올해에도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문제는 카카오뱅크 뭐 이미 실적 나오고 좋은 거 다 아시기 때문에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될 거냐 맞아요. 요건데 오늘처럼 이렇게 상승을 해버리면 뭐 쫓아가기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하지만 27,000원 언더로 기술적인 조정이 나오면 그때는 물러설 게 아니라 한번 카카오뱅크를 쭉 보셨던 분들은 매수를 해보셔도 괜찮다. 그리고 이제 27,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손절 라인 25,000원 잡으시고요. 상승을 한다면 35,000원을 잡고 대응을 했을 때 좋은 결과를 좀 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27,000원 아래로 내려왔을 때 매수 타이밍 잡아보자. 왜냐하면 지금 좀 오르면서 프리마켓에서 시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요. 목표가 35,000원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좀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시장 전략 나눠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